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합편입니다. 1강부터 15강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전쟁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러시아의 고급 지휘관 장성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동유럽 전체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은 언제라도 그 배후 세력인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뜨거운 전쟁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 옆 대만과 남중국 해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점령을 해서 국토 통일을 하는 것, 그것을 역사적 대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얼마 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통일하고자 한다, 그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이든 남중국해이든 전쟁을 시작을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 반대쪽에 미국이 참전을 할 것이고요. 호주와 일본이 거들고 나설 겁니다. 중국 편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은 세계대전이 될 것이고 우리 한반도는 그 중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경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해상 수송로가 끊깁니다. 생산과 물자 교류가 줄어서 GDP, 즉 소득은 추락을 하게 되고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교전 당사국의 경우에는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죠. 화폐 가치도 추락합니다. 하지만 주식 중에서 방산주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인플레, 물가가 오르는 거, 이거는 전쟁 경제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생산과 물자 교류가 줄어드는 데다가 전쟁 비용을 조달한다고 돈을 마구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석유, 가스, 식량 같은 이런 것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이 대표적인 상품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전쟁은 무기와 더불어서 안전자산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금과 달러, 또는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이 전쟁 당사자가 되어서 미국 스스로 돈을 마구 찍어낸다면 미국 돈도 휴지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국 돈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 안전자산은 금이 최고인 겁니다. 또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요, 전쟁 기능으로 은행 기능이 멈춰선데 그런 곳에서는 암호화폐가 구세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는 암호화폐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 이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길게 보면 경제도 전쟁에 적응을 합니다. 전쟁이 나고 한 1년쯤 지나면 주가도 환율도 원상 회복을 되는 경향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요. 전쟁의 가장 큰 원인, 현재 전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인류는 미국의 질서, 팍스 아메리카나 속에서 살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국제법에 따른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rule based order라고 하는 거, 여기에 따른 거고요. 국내적으로는 법치주의, 인권 존중 같은 이런 삶의 방식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의 생활 방식인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 질서를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힘이 세지면서 그것을 뒤엎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군비 증강에 나섰고 신장 위구르, 티벳, 홍콩에 이어서 대만을 완전히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즉 대만이 중국의 손에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다면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대만을 중국에게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중동에 배치되어 있던 이 군사력을 거기서 빼서 동아시아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전쟁들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전쟁 위협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나라들이 군사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소련 붕괴 이후에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군사비를 최소한도로 줄였기 때문인 거죠. 특히
유럽은 실제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같은 이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적 생활 방식을 지키고 싶어 하는 나라들은 군비 증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방위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선언한 나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방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이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나라들이 이 평화 무드에 젖어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다르잖아요. 남북한이 모두 다 서로 날을 세우면서 군사훈련을 해왔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걸 멈추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기 공장들도 덩달아 계속 가동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K방산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 K방산의 앞날이 무조건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생산 품목과 미래 전쟁의 수요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탱크와 이 전투기 중에서도 재래식 전투기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탱크와 재래식 전투기, 또 전함들, 이런 것들이 재래식 무기들인데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왜? 제블린 같은 이런 들고 다니는 소형 미사일들 있잖아요. 또 공중 드론, 해상 드론, 이런 이 소형, 이 새로운 무기들 앞에 이 재래식 무기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스마트폰, 또 드론, 카메라들이 보내오는 정보들을 종합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현대 전쟁, 작년하고 올해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로켓, 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요격 미사일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거 더 값싼 미사일들을 대량 생산할 필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기존의 재래식 무기 생산업자들과 새로 생겨나는 이 무기에 대한 수요가 잘 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쟁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뭐 오르기는 오르지만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그러니까 그들의 공급 능력과 새로운 수요와의 미스매치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빨리 생산을 늘리는 능력은 매우 탁월합니다만은 미래 전쟁을 반영한 새로운 무기 수요, 이런 것에 맞춰 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전쟁은 정치, 경제 양쪽 면에서 세계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고 하는 이 축, 그쪽이 하나고요. 그 반대편은 미국, 유럽, 한국, 호주, 일본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축입니다. 여기에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제 미국, 유럽, 한국, 호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축에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적으로 시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글로벌 시장은요.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금융, 또 수출입에 대한 전면적 제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서방 국가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 러시아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5G 통신, 이런 것들을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및 서방 진영과 이 중국 시장이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시장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사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미국하고도 거래하고 중국하고도 거래하고 싶은데 이게 시장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선택이 불가피한 나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축에 속하는 거고요. 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인가? 우리나라는 미국 쪽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로 확인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인 것이죠. 실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중국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서방 진영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시장의 크기도 더 크고요. 물론 양쪽 다와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만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그렇다는 말인 겁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수출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비즈니스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수출 감소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사막밖에 없잖아요. 스위스는 그냥 산꼭대기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은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어가 있는 거고 스위스는 국민소득 8만 달러 이상이잖아요. 이게 그냥 다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사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망했잖아요. 수도 없이 부도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돈 못 버는 좀비 기업들이 모두 그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이 매우 치열해졌고요. 점심시간에 술 먹는 것도 확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돈 잘 버는 업종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삼성전자나 또 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글로벌 초인류 기업들이 다시 탄생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의 시대가 말이죠. 그러려면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모두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 추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고통이지요. 하지만 그 전쟁에도 분명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도 끝났습니다. 그 폐허와 상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새로 펼쳐지는, 전쟁 후에 펼쳐지는 그 세상이,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나라들은 그냥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물러갔는데 그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더 처참한 지옥이 이어졌습니다. 이라크 전쟁 끝났어요. 그런데 외부의 적이 나가고 나니까 내전 상태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나라들이 전쟁의 상처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우 현명하게 처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독일,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일본은 원자탄까지 맞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번영의 기회가 됐던 거죠. 사회 구조마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치열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치열하게 일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적인 성공의 바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 독일, 이 나라들이요, 이제 패전국에 정말 거지가 됐어. 먹을 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승전국인 영국을 한 20년 만에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80년대, 90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과 독일이 최고였죠. 미국 다음에. 영국은 비리비리했잖아요. 근데 승전국은 영국이었던 겁니다. 일본, 독일은 패전국이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어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요, 신분 질서라고 하는 게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냐면 양반, 쌍놈의 뭐 주인, 머슴의 선배, 후배, 동양 사람, 무슨 친인척,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거지 같은 나라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다 남탓만 하고 그저 팔자 타령만 하고 그랬던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난 거야?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다 망했잖아요. 똑같잖아요. 거기서 지독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다 북한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 거고, 그 속에서 수출 지향형 경제정책까지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야말로 6.25 전쟁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부 분열 때문입니다. 이 좌우로 나누어 가지고 도대체 이제는 합리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냥 싸움만 남게 된 겁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어. 나는 쟤네들만 죽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가 공격해 오기 전에 바로 거의 내전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오든 그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새삼스럽게 전열을 가다듬고 서로 뭐 화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나라 안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좌우 간의 의견 다를 수 있고 지역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쟤들만 죽이면 돼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부의 싸움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전쟁의 물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결을 어쩔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내부 문제의 해결, 우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심각한 뭐라 그럴까요? 이 갈등, 이 적대적인 대립, 이것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